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현재는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미래세 은퇴연구소장을 지냈고 이제 60년대생이 온다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교수의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전형적인 마처세대. 학교에서도 마처세대고 집에 가서도 마처세대입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자기가 조교할 때는 교수님의 골프 부킹까지 다 들어주고 혼자서 교수님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조교들한테 아무것도 못 시킨답니다. 예, 마처세대죠. 학교에서도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 조교 좀 시키면 안 돼요 그랬더만 아이 큰일 나요 그러던 거예요. 사회 환경이 변한 것이죠. 집에서 자기 어머님이 되게 이제 편찬해서 휴일에는 요양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바쁜데 논문 쓰고 하면서 걸로 가요. 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대는 없죠. 누가 요즘 기대를 합니까? 전형적인 그런 마처 세대에 있습니다. 60년대생이 태어날 때는 인당 GDP가 79달러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32,000달러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는 찢어지게 가난해졌지만은 그래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요. 부를 그래도 축적할 기회가 있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마처 세대에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34% 대략 그 정도가 더블 케어라는 것이죠. 자기 자녀도 케어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케어하고 하는.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저소득 계층에서 더블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득의 상당수가 그 더블 케어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빈곤의 악순환인 것이죠. 그게 이제 간병이 노노케어라고 해서 일본에 일찌감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이제 케어하는 시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이시고 저희 형님이 70세. 장남과 어머니 사이가 둘 다 노인이에요. 노노케어죠, 다.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 보고서 나왔던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요양 인력 비용과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입니다. 이 지출을 요즘 한 350만 원 정도 드는데요. 한 달 풀로 쓰려면은 이게 더 비싸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부터 고령자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고령자 늘어난 이 케어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닥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마다 서베이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3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건 지출 금액이거든요. 그건 세후입니다. 나의 소득은 이제 세전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 정도 더 한다 그러면은 한 370, 80 정도가 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정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대략 350만 원 전후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부 기준. 일단은 이제 집은 제외하겠습니다. 집은 나중에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기엔 너무 크긴 한데 여하튼 집은 차치하고 내가 400만 원이 들 것 같아.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것 같아. 하면은 250만 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50만 원을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될까? 할 때 곱하기 300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7억 5천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필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를 빼셔야 됩니다. 뭘 빼셔야 되냐면은 자녀 결혼 비용입니다. 꽤 많이 빠집니다. 지금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쿨하게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은 가슴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월세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을 했을 때 부모에게 집값을 대달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젊을 때 돈을 빨리 못 모아놨으면 당연히 그럴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거 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예식적인 비용도 요즘 많이 비싸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거 비용까지 비싸져 가지고요. 여러분들 쿨하게 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봐가지고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결혼 비용을 줄이십시오. 그래도 꼭 우리 아들이 이거 아니면 장가를 못 가겠다 하면은 해주십시오. 해주되 계약서를 쓰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돈 벌으면 갚아라. 이렇게 하고 빌려주시면 됩니다.
85세, 대략 85세, 90세 정도에 소진되려면은 지금 몇 퍼센트를 내가 빼면 될까? 이거 계산할 때 내가 가진 자산의 4%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4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높여갑니다. 다음에 물가가 10% 올랐다면 440만 원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은 이 자산을 내가 살아서 있을 때까지 대충 그때까지는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4% 룰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매년 얼마를 인출을 하면은 내가 이 돈을 죽을 때 소진이 안 될까? 죽기 전에 돈이 소진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게 하실 때 10억에다가 곱하기 4% 하면은 매년 4천만 원을 인출하면은 그게 4% 룰입니다. 그런데 대략 이 방식으로 해서 돈을 인출을 하면은 상당수는 나중에 끝에 가서 돈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은 70대, 80대 가면은 거의 지출 금액이 실질 기준으로 한 40%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4% 룰을 적용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장지를 구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제가 그때 나이를 보니까요 대부분 76세, 75세 이렇습니다. 그때 사망들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조금 활동을 하다가 아프고 사망하면은 평균적으로 끝이 났죠.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정도 더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한 채로 불가능한 세대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충실히 넣으신 분들은 그래도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뭐 한 150에서 200 정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주택연금을 합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 생활비는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멋있게 살려면은 최소 생활비로는 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이 주택을 두 채 뭐 이렇게 갖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세 채, 네 채 이렇게도 갖고 있으니까요. 과거 한 20년, 2000년부터 한 2020년 코로나 이제 조금 지나서까지 집값이 폭등할 때요. 그때 저는 이제 메모리를 다 없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이제 우리나라가 특이한 기간이었습니다. 소득도 $10,000에서 $30,000라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고요. 금리는 8%에서 1%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내 이자 금액은 늘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40대, 50대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0대, 50대는 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집을 막 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집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때 집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충분히 주택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때 강구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새 집을 원했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 일기 신도시들은 우리나라가 $3,000, $5,000대 만들어진 집입니다. 지금 1인당 소득이 $32,000예요. 성에 찰 리가 없습니다. 새 집을 원하는 거죠. 근데 새 집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새 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우리나라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새 집이라는 것 때문에 집값이 2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요인이 GTX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GTX만 10년 일찍 수도권에 도입이 되었더라면 집값이 많이 잡혔을 것이다. 이제 A부터 F 노선 중에 이제 A 노선이 개통되고 B 노선 개통되고 할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구 수입니다. 과거 20년 동안은 가구 수가 64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구 수가 역시 한 310만 가구 정도가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에서 젊은 가구는 다 감소입니다. 다 감소이고요. 60대 이상 가구가 증가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장기 저성장이 접어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기대 상승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한 2% 내지 2.5%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거 20년 동안 집값을 올린 부분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높은 걸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내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로 나가서 찾으셔야 돼요. 성장하는 국가, 그 다음에 혁신하는 국가, 이런 데 여러분들이 자산을 두셔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연 10%입니다. 미국이라는 주식의 상승률하고
우리나라 주택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상승률하고는 한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제 자산을 옮겨가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 파이어족 이야기 나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파이어족은 뭐냐면은 일하는 기간을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축액과 수익률을 왕창 올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나에 대한 투자도 않고 막 저축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아주 이제 기대 수익이 높은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파이어족을 추구하려다가는 잘못하면 삶에서 파이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이런 것은 얼마 벌지 않으면서 이걸 뻥 튀겨가지고 내가 빨리 퇴직을 하겠다는 것이 파이어족이 아닌 것이고요. 서양 사람들의 파이어족은 이 사람들은 군을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40대 초반만 돼도 상당히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면은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시기에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창 모은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퇴직을 해서 운용을 하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인을 해서 뻥 튀겨서 내가 파이어족을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초점이 틀렸던 것이죠.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1%에 속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1%에 못 듭니다. 특히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도 많이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운과 실력을 여러분들 누구도 구분 못 해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됐는지 실력이 좋아서 됐는지. 결국 여러분들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달성할 확률은 여러분들도 1%라는 것입니다. 1%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다가 잘못하면 하위 1%로 갈 수 있을 중상의 삶을 사는 것은 거의 확률 높게 가능해집니다. 확률은 아주 낮지만은 1%를 추구할 것인지 높은 확률로 중상을 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초이스 선호의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쪽은 거의 다 요즘은 60세가 이러든 저러든 이제 지켜는 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수로는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안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노동 시장에서 오래 있는 것이 노후 준비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노동 시장에 있는 기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재취업 시장, 열악한 시장에서 있는 기간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깁니다. 결국 그때부터 재취업 시장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 열악한 시장에서 낮은 임금 이런 것들로 이제 노후 준비의 마지막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일컬어서 은퇴 연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당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이 정화되지 못해서 연옥에서 이제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65세 정도 정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은퇴하고 나면은 한 40년을 일을 했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습니까? 이제 쉬자는 것이죠. 완전 은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은퇴 연옥 시간을 보내고 났어야 비로소 한 70세 넘어서 이제 천당을 가게 됩니다. 요즘도 고용자들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 70,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만큼 60대의 그 고용자 증가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걸 보면서 자녀에 대한 부분, 성인 자녀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저체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인 1기는 우리나라 70년대에 이제 처음 나왔던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자. 그래서 1인 1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죠. 이제 만들고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도 많이 성장을 했고 컨설팅, 교육, 법률, 의료 이런 시장으로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대를 가는 것 1인 1기예요. 그 다음에 로스쿨에 다 모이는 것 1인 1기입니다.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다는 것이거든요. 기술 사회가 온 것입니다. 기술이라니까
기계 기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라는 것의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이제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죠. 옛날에는 방송을 하려면 장비도 어마어마해야 됐는데요. 이제 훨씬 적잖아요. 내가 컨텐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많은 이제 미디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게 1인 1기가 이제 더 가속화되는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나 회사에서 어떤 별명을 불리는가? 그게 자기의 특징이고 기술입니다. 별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나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O자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이전부터 했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깊게 팔아.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때부터 옆 영역의 사람들과 협력을 이루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응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O자형입니다. 깊게 파고 난 뒤 옆으로 펼치라는 것이죠. 하나를 깊게 파서 자기의 전문성에서 거기서 독보적이 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뭘 하자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옆에 쭉 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방송대 일본학과에 들어간 이유도 제가 노후나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인구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거기는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은 다사 사회입니다. 많이 죽는 사회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화장할 곳이 모자라 가지고요. 시체 안치하려니까 화장대까지 돈이 많이 드니까 직장이라고 해서 곧 바로 그 다이렉트. 그러니까 뭐 3일씩 4일씩 해놓지도 않고요. 바로 그냥 직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산화시켜 버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어를 좀 하려고 이제 일본 학과를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1인 1기 혹은 뭐 1인 1 전문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